크리스마스에 어느 한 교회에서 마주 앉은 옆집 할아버지와 꼬마. 어떠한 일로 아들과 싸우고 3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낸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꼬마는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에게 꼬마는 말합니다. 저도 지하실은 언제나 무서웠어요. 컴컴하고 이상한 물건도 많고 냄새도 나는 게 오랫동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세탁기 돌리러 내려갔다가 별로 안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쭉 무서웠는데 불을 켜니까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들에게 전화하시란 말이에요. 영화 나 홀로 집에서의 대사처럼 오늘 가족들에게 따뜻한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식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식탁 패밀리들. 저는 DJ 도우, 윤슬, 백기입니다. 오늘 식탁에 올릴 영화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글 배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른이 넘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시를 짓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7곡 가시나와 꼭 영어 배워야 해.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온 그들과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영화 I Can Speak입니다. 오늘은 어떤 코너와 함께하죠? 영화 보는 눈을 업 시켜주는 Too Much Information 영업시간과 베스트 댓글을 살펴보고 DJ들이 별점 및 한 줄평을 직접 내려보는 단짠 별점 세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영플리까지 1시간을 꽉꽉 채울 예정입니다. 와, 이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영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다들 잘 지내셨어요? 녹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죠?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저는 중간고사를 끝내고 기말고사로 커버를 치기 위해 열심히 중입니다. 기말고사 준비를 그쵸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중간고사를 쳐보니까. 근데 자꾸 놀거리가 눈에 보여서 부산대회도 놀러 가고 체육대회도 있고, 저는 목요일인가 그때 친구들이랑 당일치기로 호캉스도 다녀왔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백희 씨는 요즘 되게 잘 노신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아직 시험 기간이라서 안쓰러운 네. 눈빛을.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아직 과목이 하나 남아가지고 진짜 힘드시겠다. 제 시험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시험 기간 2주 전에 시험 하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하나가 있었고, 원래 시험 기간, 그리고 그 다음 주. 누가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거 보면은 수능 공부하는 줄 알겠어요. 공부는 한 달 동안 안 했죠. 그렇구나. 기간이 한 달이었을 뿐. 그렇구나. 네. 남은 시험도 꼭 잘 치시길 바랍니다. 윤슬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 좋게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감사해하고 있고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던데 우리 영화식탁 멤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훈훈하게 시작을 하네요. 그렇다면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I Can Speak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8,000) 건의 민원 접수를 하며 도깨비 할매라고 불리우던 나옥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바로 영어를 잘하는 것. 하지만 민원 접수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던 옥부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구급 공무원 민재를 본 후
선생님이 되어달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탁한다. 결국 둘만의 특별한 약속을 하고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한편 옥분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가 내내 궁금하던 민재는 어느 날 그녀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며 그녀를 위해 미국까지 달려가는데 기획부터 제작까지 4년, 2007년 미 하원 청문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유쾌한 웃음과 동시에 위안부 현재를 조명합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용기 있게 증언하는 그녀와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전달했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가 제목이 I Can Speak였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영어를 배워가는.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코미디 영화처럼. 근데 중반에 가면 갈수록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중간에 좀 당황했어요. 원래 완전 그냥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부터 좀 영화 내용이 깊어져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봤으면 살짝 마음의 준비? 비슷한 그렇죠. 거 하고 봤을 텐데 좀 갑자기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옥분 할머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앞길이 막힐까봐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기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히 밝혀서 사죄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도 근데 누군가는 위안부 피해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누군가는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윤슬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초반부는 유명한 코미디 영화보다 훨씬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부터는 그리 가벼운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봤고 후반부에서는 훌쩍이면서 봤어요.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을 쏙 빼기도 하며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다재다능하고 멋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많은 제작자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영화 보면서 다들 생각나시는 명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나옥분 할머니께서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우시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 남들에게는 억척스럽고 기센 할머니지만 어머니 앞에선 서운했던 일을 털어놓고 우시는 장면이 나옥분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꽁꽁 숨겨놨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각도 조금 나고요. 저는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엄청 섭섭하죠. 네네. 섭섭한 정도를 지나서 조금 원망스럽지도 네.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당시의 고통만을 부각시키는 데 반해서 이 영화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옥분 할머니께서는 엄연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집안의 망신거리 취급을 받잖아요.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봐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는데도 결국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한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또 과거의 회상 장면도 기억에 남는데요. 위안소에서 목을 맨 옥분이를 살리려는 정심이에게 나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며 소리를 지르는 옥분이를 꼭 안아주고 결국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장면,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손수건에 다 닦아내고 힘내는 거다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어린 소녀들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온 할머님들의 우정이 눈물겨웠습니다.
베키 씨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미국 의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이랑 그 발언하고 나서의 장면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발언하는 장면은 워낙 감동적이어서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발언하고 나서 네, 나가시면서 그 일본인 사람하고 마주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 당신이 무슨 피해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옥분 할머니가 일본어로 답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살짝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고 속상해 하셨는데 일본어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일본어를 안 배웠으면은, 그때 당시에 일본어를 배우지 못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잖아요. 살짝 생존을 위한 일본어. 맞아요. 그게 뇌리에 깊게 박혀서 광복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셨을 텐데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영어도 이렇게 빨리 늘었으면, 아니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살짝.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새로운. 이 영화가 근데 제작까지 아까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영화라 연출도 약간 특별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봤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안부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있는 무언가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때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비윤리적인 연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장면 등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또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단순히 불행 포르노, 클리프 행어로만 소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현재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I Can Speak의 제작진이 이 주제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지가 보이는 영화라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한 단체의 여성분께서 증언을 얻어내면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장면, 또 할머니께 무작정 인터뷰를 요청하려는 기자를 제지하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증언을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베키 씨는 어때요? 저는 이게 뭔가 그런 것보다 영화 연출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중에서 좀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옥분 할머니의 위안부의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용팔이랑 갈등하던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마음들, 이런 게 갑자기 너무 증발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 문제 하나로.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을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구청에서 나옥분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기억나요. 있었죠. 저는 진짜 청소년 드라마 드림아이 그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 나가다가 왜 굳이 그런 연출을 했는지. 좀 그 후반부에는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장면을 삭제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리고 직접 본인이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 공무원 이재용 배우님이 맡으셨던 그 역할이. 저는 굳이 그 사진 하나 때문에 미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영화적 연출로 직접 가는 게 좀 더 극적일 네, 그거는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 할머니를 정말 자기가 직접 가서 응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 내 가족이나 누군가 친한 친구가 그런 아픔을 딛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뉴스에서 막 얘는 뭐 걔가
이렇게 말할 발언권이 없다 막 아. 그렇게 막 말을 하고 하면은 응원해주러 직접 미국에 갈 것 같아요. 돈은 깨지겠지만 비행기 값 요즘 얼마죠? 돈은 뭐 그 문제는 따로 하고 뭐 그쵸 그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권도 그쵸 발급받아야 되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맞아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사진 하나 그냥 그 배송 하나 시키면 그거 시간도 더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그쵸.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주의잖아. 영화를 볼 때 현실적인 것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키 씨가 이런 부분을 또 잘 짚어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는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쪽은 이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화글거려 이러면서 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들으니까 뭐 그런 청춘 드라마 같은 부분 같기도 하고 조금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새롭네요. 저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평소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위안부를 위해 행동이나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영화를 통해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 시국에 맞춰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형광펜 화이트 같은 필기구도 새로 살 때 한국 제품으로 다시 사고, 종종 갔었던 유니클로도 요즘엔 아예 안 갔고, 뭐든 살 때 어느 나라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매 운동을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번 불매 운동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참여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본 후에는 불매 운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좀 더 신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베키 씨는 어떤가요? 저는 원래 평소에는 그냥 이런 문제들 보면서 그냥 TV나 어디 TV 나오는 뉴스나 인터넷 뉴스 보면서 일본이 잘못했네. 그냥 저도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었는데 저도요. 최근에 부산대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 부스에 전범 기업들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뭐 예를 들면 미쓰비시다 그런 기업들 상대로 엽서를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요즘에 일본 불매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쪽에도 듣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냥 뭐 얘네가 잘못했네 수준에서 좀 더 알아볼까? 이 정도까지 왔다. 민슬 씨는 뭐 저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이왕이면 같은 걸 사더라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그걸 사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위안부 관련 역사랑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머리가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이랑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더 이상 합의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일본 정부와 사실상 이 문제를 종결하기로 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해버렸는데요. 정작 피해자인 할머니들께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하셨죠. 그 이후 이어진 일본 유력 인사들의 망언, 그리고 그릇된 조상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이를 뉘우치며 아이들에게도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독일과는 극과 극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더더욱 문제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시고 천추의 한을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정말 들으면서 생각한 거지만
윤슬 씨가 저희 영화 식탁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그거 뭐라 하죠? 팀에서 브레인 역할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하여튼 그런 역할이라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러면서 듣고 오 이러면서 듣고 정말 굉장히 몸둘 감사합니다. 바를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화 보는 눈을 업업 시켜주는 영업 시간인데요. 어떤 TMI가 준비되어 있죠? I Can Speak는 강지연 대표의 기획에서 출발해 약 4년여간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프로젝트였는데요. CJ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인 I Can Speak는 무려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며 제작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I Can Speak는 심사위원으로부터 민원 왕인 할머니를 통해 분노와 슬픔을 전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발랄하게 비틀어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최종 당선,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가족영화 제작 지원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I Can Speak 제작진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었던 청문회 현장을 보다 긴장감 넘치고 실감나게 담아내기 위해서 캐스팅에도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청문회 장면에 등장하는 의장, 의원을 포함한 수십 명의 배우는 버지니아 현지 캐스팅 디렉터와 3개월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섭외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 속 옥분 할머니와 함께 의회에서 증언하시는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첼 할머니 역을 맡은 배우 마티 테리는 수많은 지원자 중 단연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캐스팅되었는데요. 이 배우는 92살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몰입력으로 NG 없이 열연을 펼쳐 스태프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실제 위안부 결의안 121호를 채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카메오 출연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화를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 인물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옥분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돕는 역할로 카메오 출연한 사람은 배우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뉴욕 시민참여연대 김동석 상임이사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 121호를 채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중 주연인 박민재는 원래 건축가가 꿈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과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본래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전향하게 되죠. 이 역할을 연기한 이재훈 배우님의 전작 역할이 건축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걸 노린 걸까요? 설정을? 근데 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재미로 넣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일부러. 전작이면은 그쵸.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초반부에 옥분의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씬에서 복수혈전 영화의 포스터가 나왔다고 해요. 깨알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이재훈이 극중에서 쓰고 나온 안경은 6, 7년 전에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를 연구하면서 마치 이 영화를 위해 구입하고 묵혀둔 것처럼 6, 7년 전에 샀던 안경이 번뜩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캐릭터를 위해 일부러 머리도 5대5로 했다고 하는 Too much information. 캐릭터에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공무원 같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보수적인.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영화 7곡 가시나로 한번 가볼까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글 배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월로 주름진 자글자글 얼굴에 좌우로 뒤뚱거리는 느릿한 걸음, 새까만 파마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고수하는 평균 나이 86세.
경북 칠곡의 7할머니들의 한글 사랑 욜로 라이프. 인생의 끝자락에서 난생 처음 한글을 배워 때론 컨닝도 하고 농띠도 피워가며 각야 거겨 배웠더니 어느새 온 세상이 놀거리 볼거리로 천지 삐까리.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르. 17 가시나가 된 할머니들의 한자 한자 시를 짓는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2019년 봄, 많은 이들에게 청춘의 의미를 다시 알려준 작품입니다. 우리 도우씨 노래도 참 잘하시고 줄거리도 정말 재밌게 잘 읽으시죠. 오늘 칭찬의 날인가 봐요. 서로서로 훈훈하게. 자,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러닝타임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힐링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소소한 웃음을 주면서도 가슴 찡한 장면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또 가족의 소중함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노인들의 삶,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교훈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관보다는 집에서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사실 다큐 형식이 졸려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없어서 졸린 건 절대 아닙니다. 잔잔한 음악과 집 같은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서 그랬어요. 백기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의 의도는 좋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에서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뭐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있고 결말도 있고 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아니라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보는데, 솔직히. 그런 힘든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나요, 윤슬 씨? 발랄한 BGM이 깔리면서 할머니들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연달아 보여주고 교복을 입으시고 줄지어 걸어가시고 또 소풍을 가서 그네를 타시는 장면, 또 선생님께서 내신 퀴즈를 맞추시고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되게 흐뭇하면서도 뭉클하더라고요. 여전히 소녀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분들도 한때는 어린 소녀였을 텐데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 오셨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백희 씨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중학생 때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막 시 짓는 거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거를 잠시 한 적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한데? 그런 거 혹시 하나 들고 오셨죠? 아니. 당연히 들고 오셨겠죠? 이제는 기억이 안 나죠. 옛날에 중2병의 새벽 감성이 더해져서 괜찮아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그런 거를 옛날에 가끔씩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시를 지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를 지으시고 그 뒷 배경 외에 막 시 나오고 할머니들 다 앉아 계시고 막 꽃 이렇게 따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냥 영상미가 이뻤다 그래야 되나? 살짝 SNS 배경사진 하고 싶은? 저도 이 생각했어요. 약간 그런, 인스타 그런 사진 한 장면 같은 생각. 네, 좀 같던 그런 생각이 영상미들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할머니들께서 걔가 짖는 걸 들으시고 시끄럽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시는데 모든 할머니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시고 그게 자꾸 웃겨서 자꾸 생각나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시를 짓는 이야기다 보니까 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가만 보니 시가 참 많다.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이 시가 가장 좋았어요. 무언가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진 느낌을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아서 영화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 배우고 나면 일상에서 드문드문 배운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시들이 전부 미사여구나 수미상관 같은 구조 같은 게 없더라도 할머니들의 삶과 감정이 애틋하게 담겨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수 씨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요? 저는 영감이 없네라는 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한다 카이, 내 이름도 못 쓰는데 웃잡고 싶었다. 아무것도 몰라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니 아들이 인자 가서 뭐 할라꼬요? 가지 마소. 가고 며느리는 여럿이 모여 웃고 놀면 좋다고 자꾸 가락하더라. 내가 글 쓰는 걸 영감한테 자랑하고 싶다. 한 보이소. 내 이름 쓰는 거 비지에. 내 이름은 강금년. 갈라카이 영감이 없네. 저는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살아오신 할머니의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인이 된 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까지의 용기,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남편분에 대한 그리움들이 집약된 시라서 되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백희 씨께서는 연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이 잔잔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나이도 드시고 사투리로 쓰는데 그래가지고 발음이 살짝 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 자막을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볼 때 대사 안 들리는 걸 굉장히 이게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막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화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더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네. 윤수열 씨는 하실 연출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할머니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심한 연출과 시골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담아낸 게 참 좋았어요. 다만 백희 씨처럼 사투리나 할머니들 특유의 발음 때문에 전달력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놓치게 되는 대사들이 생겨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경북 출신이셔가지고 나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관객들은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간극장 같은 다큐멘터리처럼 자막을 달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자막을 안 넣겠다고 했는데 저도 고민한 장면들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알 수 있고 어려운 사투리 같은 것도 문맥상 이해가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조금 못 알아듣고 하는 부분이 약간 있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면 충분하다. 자막을 넣으면 자막을 읽게 된다. 자막을 읽으면서 오히려 잃게 되는 게 많다. 방송이라면 자막 넣어야 했겠지만 영화는 자막으로 그림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라고 하셨네요. 도울 씨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는 그래도 자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막. 왜냐면은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래 막 강박이라 그래야 되나? 이 대사 하나를 놓치면은 그 대사 생각하느라 다음 것도 놓치고 다음 것도 놓치고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볼 때 다시 보기로 봐요. 대사 놓치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 했는지 다시 보려고. 그거 하나가 중요한 복선이 될 수도 있고 큰 의미를 물론 가질 수도 큰 있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들리면 나만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네. 느낌을 받으시는구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가분들이 쓰시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그거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제 말고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 영화를 보고 달라진 생각이 있으신지 혹은 문맹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백희 씨는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문맹은 저희 세대에서는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쵸. 문맹이라는 게 뭘까? 글을 모른다는 게 뭐지? 살짝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쓰기 하고 영어까지 배우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가르쳐 보고 싶다. 어떤 느낌인지. 그걸 가르쳐 드리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게 마이크 끊어서 죄송해요. 네. 그게 말씀-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선생님께서 엄청 활발하시고 끼가 많으시고 잘 할머니들을 이끄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멋지지만 체력 소모도 겁나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이팅! 그냥 뭐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글을 쓰실 줄 아시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한글 저번에 보니까 받아쓰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 연습하고 계시고. 다 이게 또 다 다른가 봐요, 그죠? 네. 이거를 보고 에타에서 본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글이었냐면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물론 안 아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저만 해도 조금 맞아. 살짝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맞아요. 글이더라고요. 솔직히 배우는데도 나이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렸을 때 좀 더 배우면 바로바로 내 걸로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랑 뭐 프랑스어 그런 걸 같이 배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언어처럼 구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노인과 배움이라는 단어를 저는 멀리 떨어뜨려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다큐 영화를 보면서 그 단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윤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즌 5 때 이야기 나눴던 영화 인턴을 보고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특히 노인이 된 이후에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무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고 또 하고는 싶어도 주위 시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용기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화에도 나오듯이 한글을 몰라서 우체국 같은 데도 못 가셨다고 되게 창피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세요. 찌찌뽕. 이거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찜질방에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문자를 저한테 써달라고 그러신 분들 그러신 적이 많아요.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혹시 자기가 하는 말을 문자로 써줄 수 있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써드렸거든요. 정말 착한 학생이다. 근데 이거는 뭐 착한 거랑 별개로 뭐 그냥 저희들은 항상 일상 하던 거니까 맞아요. 그 정도 하는 건 솔직히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글을 못 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면은 그런 부탁할 때 좀 그런 부탁을 하실 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갑자기 생각났던 엄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마가 생일이 5월 달로 주민등록번에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이래요. 엄청 전에.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게 왜 그런 거야?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랑 그런 어머니 분들은 글을 쓸 줄 몰라서 이장님께서 어디 막 동사무소에 간다 이러면은 한꺼번에 자기 일을
우리 여기 아이 낳았는데 등록해주세요. 글을 모르니까 등록해주세요 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생일을 등록을 했대요. 태어난 그거를. 그래서 생일이 다 똑같대요. 그쪽에 태어난 애들이. 그래서 그거 듣고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에서는 많이 일어나서 이게 세대 차이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세대 차이라기보단 시대 차이라고 네, 해야겠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또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이제 약간 여성들의 배움이 굉장히 경시됐잖아요. 그게 네, 너무 저희 아프다.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특히 할머니들 세대는 그게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방금 그것도 생각났어요. 어떤 거죠? TMI인가? 혹시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 아시나요? 네, 네. 거기 알아요. 주인공 홍설이 대학교에서 차석을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시집이나 가면 되지만 언니한테는 시집이나 가면 되지만 홍설 남동생한테는 네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되니까 네가 잘 돼야 된다 하면서 미국 유학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 게 맞아, 남아있다는 없진 게 않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른 이게 맞아. 바뀌어야 될 텐데 근데 전- 쉽게 또 바뀌지 않으니까 전 그 웹툰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남동생이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럽죠. 아니 나보다 잘하는 언니 누나 나보다 잘하는데 왜 나를 밀어주지? 그게 맞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거든요. 부담이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럴 것 나보다 같아요. 월등하게 잘하는데 왜 나를 밀어주지?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저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칠국가시나 영업시간을 시작해볼까요? 네. 제작진들이 할머니들과 2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 중 하나는 할머니들이 촬영팀에게 음식을 계속 먹이셨다고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힘드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할머니들께서 술을 참 좋아하셔서 촬영팀의 입장에서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촬영팀은 할머니들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니까 주로 낮술을 드신다. 그래서 촬영할 때도 계속 저희에게 술을 주시더라.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씀드리면 토라진 척 하신다.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스태프는 들어 누워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CGV랑 스크린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CGV는 하루 상영 회차의 절반을 제공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상영 방식으로 8개 스크린을, 메가박스는 하루 1회 상영하는 방식으로 17개 스크린을 7곡 가시나들에게 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경쟁작인 어쩌다 결혼은 비슷한 순 제작비와 마케팅비가 들었음에도 95개 CGV 극장에서 140개 스크린을 확보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쩌다 결혼이 CGV 아트하우스가 투자 배급한 영화였다고 해요. 감독님은 이런 이유를 들어 보이콧 선언을 하셨고 결국 롯데시네마에서만 7곡 가시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감독님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크셔서 KBS 아침 드라마 폐지에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감독님께서는 할머니들에게 KBS 아침 드라마는 정말 소중한 재미라고 말씀하시면서 KBS가 드라마를 폐지하면 아침 드라마를 못 보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할머니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영화에서도 할머니와 드라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도 못 낸다. 무한도전이 폐지됐을 때는 2030 세대가 난리 났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 들리지 않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2015년 시가 뭐고 시집을 출간하셨고 2016년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셔서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며 MC 강호동을 쥐락펴락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셨습니다. 칠곡 가시나들의 주인공인 박금분 할머니, 곽도조 할머니, 강금년 할머니 등 몇몇 분들께서는 방송에 직접 출연하셨는데 당시 20여 개의 칠곡군 배움학교 학생들 중 평균 나이 최고령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칠곡의 할머니 시인들은 이듬해 콩이나 좀 해심고 놀지 뭐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집까지 출간하셨고 이제는 어엿한 7곡의 대표 시인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단짠 별점 세트 종합 별점 세트 시간을 가져볼까요? 단짠 종합 별점 세트는 어떤 코너인가요? 베스트 댓글을 읽고 DJ들이 별점과 한 줄 평을 직접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I Can Speak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옥분씨들이 용기 내어 말한 지옥 같았던 삶을 모두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제목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묵직하고 뭉클하게 다가온다. 베스트 댓글들은 좀 잔잔하네요,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그렇게 팍 오는 댓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도우씨부터 별점과 총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젊은이들에게 위안부의 상처를 잘 전달해주는 소중한 영화인 것 같다. 그럼 다음 윤슬씨가 아니라 백희씨. 저는 평점은 3.5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다. 저 한 1.5점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스토리는 좀 아쉽지만 연출이나 뭔가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별점 4.5점 드리겠습니다. 오. 재미와 감동,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화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영화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7곡가시나 베스트 댓글을 읽어볼까요? 마침내 그를 찾아 시가 된 삶. 주름진 손가락에서 길어 올린 그들의 시어가 마음을 울린다. 요 베스트 댓글은 베스트 댓글도 시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좋다. 그렇다면 우리의 별점과 총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구두구두구 윤수씨. 저는 별점 3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주셨네요. 저 한 그런가요? 4.5점 주실 줄 알았는데? 자막이 있었으면 3.5점 줬을 것 같아요. 이쪽도 자막이.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서의 삶과 남겨진 노인들 간의 연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거나 잔잔한 분위기의 힐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베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점 1.5점 드리고 싶어요. 와, 원래는 1점이었는데 네. 그 0.5가 맨날 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중2 시절의 그 추억. 그 추억. 네. 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개인적인 추억. 나도 옛날에 시 좀 썼지. 살짝 그런 추억들. 다음 네. 5화에 들고 오시기로 하셨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하겠습니다. 추억들. 오프닝으로 갈까요? 좋죠. 안 돼요. 그런 네. 추억들 떠올리게 해서 1.5점 드렸고요. 저는 제가 안 좋아하니까 남들에게 추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추천을 안 하는 편이어서 이걸 추천 안 하면 난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걸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쵸. 추천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었고. 그런 걸 추천해야 추천하는 되는데 거니까. 전 그렇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밌었지만 조금 졸릴 수도 있어서 집에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추천이란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자, 이번 영화식탁 멤버들의 리뷰를 듣고 비슷한 영화는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플리, 영화식탁 플레이리스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I Can Speak의 영플리는요. 기향 허스토리입니다. 허스토리는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싸운 분이 주인공이라 조금은 다르지만 I Can Speak처럼 막 무거운 느낌만이 아니고 담담하게
감동적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위안부 영화인 귀향은 일제감정기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삶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영플리로 꼽았습니다. 칠곡가 신화의 영플리는요, 영화 인턴과 추니마기입니다. 영화 인턴은 배움과 노인의 즐거움,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추니마기는 칠곡가 신하들의 할머니들처럼 남은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연대와 의지를 느낄 수 있어 뒤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저번 2화인가요? 아, 이화는- 2화죠. 2화보다는 스무스하지 않았나. 아, 그때 2화는 시작부터 좀 많이 꼬였잖아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저희 그때 다룬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메멘토의 저주가 겹치면서 저희도 같이 꼬인 게 아닌가. 이번에는 스무스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가 발음 씹은 거 몇 개만 빼면요. 저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시간이네. 거의 이거 고해성사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음. 무엇을 잘못했으며. 저는 저희가 저번에 도시는 아니지만 생방송을 했잖아요. 맞아요. 생방송보다 중압감이 덜해서 되게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살짝 좀 떨렸었거든요. 딱 베키 씨는 약간 생방송이 체질인 것 같아요. 아니, 잘 하시던 거래. 제가 그때 참여를 잘하시더라고요. 못해서. 아쉬웠어요. 되게 감정인데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이제 영화 식탁 녹음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내가 생방송까지 한 사람인데 이걸 못하겠나 이런 아니에요. 마인드로 하셨군요. 오늘. 아쉬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DJ들하고 녹음한 게 되게 좋네요. 사실상 이제 녹음이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하나 남았죠. 5화랑 그쵸. 에필로그 남았죠. 그쵸. 와, 정말 시간도 참 빠르다는 빠르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화 예고 들어볼까요? 다음화에는 저희 영화 식탁의 한 청취자분께서 직접 신청해주신 영화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다들 밑장 뺄 준비 되셨나요? 타짜 시리즈와 함께합니다. 타짜 전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DJ들의 재치 있는 입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화요일엔 영화 식탁으로 놀러오세요.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민정, 구성 하루, 진행의 DJ 윤슬, 도우 백희였습니다.